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교훈, 협력과 협상의 민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흔히 원래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 혹은 돈이 많아서 더 돈을 벌었다 같은 설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탈무드를 쭉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내는 구조를 만들어라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는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 밖의 영역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과 연결하는 순간 성과가 훨씬 빠르게 커지거든요. 오늘 발표는 그래서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전문화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방식이 왜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전문화가 어떻게 부와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협력의 시스템입니다. 협력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실제 성과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협력이라면 그 다음은 협상입니다. 협력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늘 부딪히죠. 그래서 협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협상을 기싸움이나 말싸움으로 오해합니다. 오늘은 그 관점을 바꿔서 협상을 합의를 설계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직과 공정, 그리고 계약 이야기로 마무리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이나 협상 문화가 아직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을 알고, 말하는 법을 알고, 기록하는 법을 알아야 실전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양으로 끝내기보다 여러분의 일과 조직, 그리고 실제 거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점과 문장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오늘의 전체 흐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부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노동의 전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은 특별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전문화와 분업이라는 구조가 생산성과 부를 만든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 조직과 우리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부에서는 협력의 현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협력을 좋게 말하면 팀워크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가져가느냐로 흐르기 쉽죠. 유대인들은 협력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 결집하고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상생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부는 협상입니다. 여기서 저는 협상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협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결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이야기들을 단순한 종교 이야기로 보지 않고 공동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담긴 사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경부터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현대 협상학 개념을 연결합니다. 특히 BATNA 바트나와 ZOPA 조파처럼 처음 들으면 생소한 용어는 영어 약자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말로 풀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공정, 계약이 왜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뢰 자본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이제 큰 흐름이 잡히셨다면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전문화가 왜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현자 벤조마라는 사람이 성전산 계단에 서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감탄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각자 역할을 맡아 굴러가는구나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인류의 조상 아담을 떠올립니다. 왜 아담이냐 하면 아담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던 시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빵 한 조각을 먹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타작해서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을 섞어 반죽하고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 구워야 합니다. 옷 한 벌을 입으려면 양을 키우고 털을 깎고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마지막으로 바느질까지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빵도 옷도 그냥 결과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수십 개의 공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빵을 사 먹습니다. 옷도 사 입습니다. 심지어 배송 버튼 하나로 다음날 집 앞에 오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밀을 키우고, 누군가는 재분을 하고, 누군가는 빵을 굽고, 누군가는 포장하고, 누군가는 배송을 하는 식으로 각자가 한 가지씩 전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전문화, 즉 분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분업이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고 부가 되나요?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먼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각각을 아주 조금씩밖에 못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한 일을 반복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고 품질도 일정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만들면 한 개당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용이 내려가면 남는 것이 생깁니다. 그 남는 것은 결국 교환과 판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환과 판매가 반복되면 시장이 커지고 수익이 만들어지고 그 수익이 축적되면서 부가 생깁니다. 숫자로 아주 간단히 상상해 볼까요? 한 사람이 빵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면 하루에 빵을 한 개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각자 한 가지씩만 맡아 전문화하면 빵 담당은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19개가 남죠. 그 남는 빵이 교환과 판매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문화는 거창한 직업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의 업무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쪼개서 적어봅니다. 기획, 실행, 검수, 커뮤니케이션, 정리 같은 성격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일이 무엇인지 고릅니다. 대체로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일은 혼자 다 끌어안기보다 사람이나 도구와 연결해서 해결할 길을 찾습니다. 같은 팀 동료일 수도 있고 다른 팀일 수도 있고 외부 파트너나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자동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체 기획안의 구조와 메시지는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대신 데이터 정리와 표 작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 공유와 최종 정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나누면 팀 전체 속도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주 일찍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를 만든다는 사고방식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문화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문화가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필연적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협력의 철학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협력을 말할 때의 출발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는 인정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도 그 성과는 사실 나 혼자만의 재능이라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과 자원과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타인의 능력으로 채워서 전체 역량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다 해야 마음이 편하다, 남에게 맡기면 불안하다 같은 감정이 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결국 내 시간을 갉아먹고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키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제품 기획에는 강점이 있는데 판매 채널이 약하다고 해보죠. 이때 많은 사람은 마케팅까지 공부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학습 곡선을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채널이 강한 파트너와 협력하면 서로의 강점이 결합되면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기획을 하면 파트너는 판매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객 응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강점이 연결되죠. 이때 생기는 힘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여기서 협력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협력은 좋은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협력은 시스템입니다. 필요할 때 함께하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서로의 이익이 연결되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즉 협력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하는 친절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기 위한 설계이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 협력은 특히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직 내에서 역할이 모호해지고 누가 더 고생했는지로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익과 리스크를 투명하게 연결하면 감정 싸움이 줄어들고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 즉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연한 네트워크를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 비즈니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특징 중 하나가 유연한 파트너십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위기나 큰 기회가 오면 빠르게 결집해서 공동의 대응을 만들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은 원래 단결이 잘 된다 같은 감정적 설명이 아닙니다. 핵심은 결집이 실행되는 방식이 꽤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인 청중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협력을 잘 지내자로 이해하다가 막상 일이 생기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유연한 네트워크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이 막힙니다. 그때 개인이 혼자 버티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급할 때 쓸 수 있는 공동의 돈줄을 만듭니다. 공동구매 자금을 모으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이 보증을 서서 서로의 자금 압박을 줄이는 방식이죠. 이때 발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원재료를 같이 대량으로 사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각자 어느 정도까지 참여 가능하신가요? 참여 금액과 결제 시점만 맞추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둘째는 정보입니다. 장사나 비즈니스에서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거래처 평판, 원가 변동, 안전한 운송 루트 같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공유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품목 단가가 어디가 제일 안정적입니까? 믿을 만한 공급처가 있으면 같이 쓰고 대신 저도 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셋째는 물류와 구매입니다. 한국에서도 공동구매가 왜 잘 되냐 하면 결국 규모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묶으면 배송비가 나뉘고 단가가 내려가고 재고 부담도 분산됩니다. 그래서 물류와 구매는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기 좋은 영역입니다. 이때는 이런 말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노선이면 합배송으로 배송비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량을 묶으면 단가가 내려가니 이번에는 같이 묶어서 진행해보죠. 넷째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력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력이 필요할 때 서로 소개하고 내가 못하는 일이 들어오면 더 잘하는 사람에게 고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분 좋은 소개로 끝내지 않고 서로의 이익이 연결되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건은 제가 받으면 품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이쪽이 더 잘합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잘하는 일이 나오면 저에게도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방식이죠. 정리하면 유연한 네트워크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돈과 정보, 물류와 사람을 빠르게 연결해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통과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와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느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협력의 가치를 세계적인 리더들의 말로 더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력의 가치는 유대인 사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만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을 내가 천재라서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판을 짜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빌 게이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배경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큰 성과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흔히 하는 말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단순히 인맥 자랑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은 신뢰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압박이 강한 환경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력이 본업 외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협력이 본업을 가속시키는 엔진이 됩니다. 내가 일을 2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다른 강점이 결합되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실천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협력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협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한국 청중에게 맞춰서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움직이기 시작하는지까지 함께 풀어드릴게요. 첫째는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관계를 이야기하면 인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유대식 관점에서 관계는 인맥 자랑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인가를 시간이 지나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고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같이 못 갑니다. 둘째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패 끼치는 사람이 될까봐 망설입니다.
또는 체면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리죠.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도움 요청은 약점이 아니라 속도를 올리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 말로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구체화해서 상대가 쉽게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료 정리만 2시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이 고객을 소개해 드릴 테니 대신 계약 조건 검토를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처럼 말하면 요청이 훨씬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셋째는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무적인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풀면 내가 잘 되면 상대도 같이 잘 되고 내가 흔들리면 상대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로 이익과 리스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력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설계하죠? 갱겔의 핵심이죠. 최소한 4가지를 말로 합의하면 됩니다. 먼저 역할을 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분명히 하는 거죠. 다음으로 보상을 정합니다. 성과가 나면 어떻게 나누는지, 매출 기준인지, 이익 기준인지, 언제 정산할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은 리스크를 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어디까지 나누는지, 광고비나 반품비 같은 비용에 상한선을 둘지 등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정합니다. 변경사항은 문자나 메일로 남기기로 한다든지, 분쟁이 나면 제3자를 통해 조정하기로 한다든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같은 규칙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객을 소개해주고 상대가 계약을 따냈을 때 그냥 밥 한 번 사주세요로 끝나면 관계는 감정으로만 남습니다. 대신 소개로 성사된 계약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지급한다처럼 구조를 만들면 다음 소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소개받은 쪽도 그럼 저는 납기 우선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처럼 상대가 체감할 혜택을 제안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가 계속 성장할 이유가 생기면 협력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 됩니다. 정리하면 협력은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요청을 구체화하고 이익과 리스크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협력의 사고방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영역, 즉 유대인의 자선 문화와 상생 모델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상생의 선순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자선은 선택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고 말하고 도움을 받는 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권리로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국 청중은 여기서 보통 의무란이 너무 강한 말 아닌가 혹은 권리란이 무슨 뜻인가 에서 멈칫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라는 말은 착하게 살자 수준의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선은 공동체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장치이고 그 안전망이 유지되어야 시장도 오래가고 거래도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자선은 인간적인 선행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경제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람이 한번 넘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되어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도움을 빚이나 굴욕으로만 느끼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공동체 전체로 보면 훨씬 건강한 구조죠. 자, 여기까지는 문화적 배경이고요. 이제 한국 청중에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이냐? 입니다. 유대인의 자선은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저는 이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사장님이 성공했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돈을 쥐어주고 끝내면 도움은 고마우나 관계는 일회성이 되기 쉽고 다시 어려움이 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웃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분점을 맡기며 본점이 원재료를 공급하고 운영 노하우를 알려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점 입장에서는 원재료 공급이라는 안정적인 거래처가 생깁니다. 또한 본점 브랜드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고 분점이 망하면 본점도 타격이니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점 운영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도움이 일회성 생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숫자를 아주 가볍게만 넣어보겠습니다. 분점이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분점 운영자는 그 안에서 생활비와 상환재원을 만들 수 있고 본점은 원재료 공급 매출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습니다. 결국 도움을 준 쪽도 도움을 받은 쪽도 동시에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여기서 오늘 메시지와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좋은 마음만이 아니라 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협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협상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싸움이 아니라 합의를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부, 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협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속고 속이는 느낌이 들고 말을 잘해야 이기는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협상을 꺼내는 순간 어떤 분은 방어적으로 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회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협상은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협상을 회피할수록 누군가가 대신 협상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협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협상이고 팀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도 협상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산 배정이나 일정 조율, 인력 배치처럼 매일 반복되는 의사결정이 대부분 협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협상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미 협상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유대 전통에서는 협상을 적대적 대결로 보기보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기술로 봅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그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요구도 일정 부분 충족시켜주면 그 관계는 반복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협상은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다음 거래도 가능하게 만드는 합의를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성경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갑자기 성경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종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당시 공동체 운영의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법과 규칙이 지금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서로 다른 집단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야기로 반복해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로 합의를 만드는 방식을 배웠던 겁니다. 또 유대 문화는 전통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준을 확인하고 논리를 정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고 그 위에서 설득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대화 장면은 단순한 신앙 이야기라기보다 갈등을 말로 조정하는 사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깔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장 유명한 협상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이해되도록 상황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배경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야 무슨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도덕적으로 무너진 도시의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극단까지 간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로트입니다. 로트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매달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의의 기준을 꺼내서 상대가 무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화를 설계합니다. 협상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요구부터 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끌어올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청중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협상이 막힐 때 우리는 보통 가격을 더 깎아주세요. 일정을 더 당겨주세요. 처럼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만 이야기하면 상대는 결과만 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자주 막힙니다. 이럴 때 프레임을 기준으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리스크가 큰이 리스크를 어떻게 나누면 공정할지 논의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회사 내부 승인 기준상 단가가 이 선을 넘으면 결제가 어렵다고 솔직히 말하고 승인 가능한 구조로 바꿀 방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단순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계적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큰 요구를 던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시작해 45, 40, 30처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협상에서 처음부터 원하는 걸 크게 말해야 한다는 오해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가 먼저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탐색하면 상대가 실제로 수용 가능한 지점을 찾을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실무 예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납기가 2주인데 상대가 6주를 말한다면 2주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4주는 가능한지 4주가 가능하다면
대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혹은 핵심 기능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처럼 조건을 바꿔가며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가능과 불가능의 싸움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찾는 대화로 바뀝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존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존중하는 태도로 설득합니다. 협상에서 상대가 체면을 잃는 순간 이성적 판단보다 방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예의가 아니라 협상 기술입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상이 막힐 때는 결과로만 싸우지 말고 기준으로 옮기고, 큰 요구를 한 번에 던지지 말고 단계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찾아가며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설계하면 협상은 앞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또 다른 유명한 사례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성경을 몰라도 이해되도록 장자권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한 문장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야곱이 콩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 그런데 성경 배경이 없는 분에게는 여기서부터가 바로 장벽입니다. 장자권이 뭔지 모르겠고 콩죽이 왜 나오며 이게 왜 협상 사례인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배경부터 아주 차근차근 잡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권은 단순히 형이 먼저 태어났다는 상징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집안에서 대표성이 생기고 상속에서 우선권이 생기고 명예와 책임이 따라오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문의 리더십과 경제적 우선권이 묶인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이나 일을 하고 돌아와 매우 지쳐있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절실했고 야곱에게는 미래의 권리인 장자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즉 같은 것을 놓고도 두 사람의 가치 우선순위가 달랐던 겁니다. 협상에서 윈윈이 생기는 대표적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때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 청중에게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상대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윈윈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진짜 윈윈이 되려면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선택이 자발적이어야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가 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비대칭이 크면 협상이라기보다 기만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판단할 시간과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우리는 협상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거래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실무로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협상은 자꾸 가격으로만 갑니다. 깎아달라, 더 올려달라 그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끝나죠. 그런데 좋은 협상은 가격보다 가치의 차이를 찾습니다. 상대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 중 상대에게 특히 가치가 큰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교환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가 핵심입니다. 머릿속으로 추측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무에서 이런 식의 질문을 자주 씁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무엇인지, 가격인지 일정인지 리스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유지한다면 대신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결정이 쉬워지는지를 묻습니다. 또 상대가 가장 걱정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품질인지 납기인지 운영부담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승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선을 넘으면 통과되는지도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협상은 가격 싸움이 아니라 구조 설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협상은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질문이라는 도구를 포함해서 유대인 협상에서 반복되는 핵심 도구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 협상에서 자주 강조되는 도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우호, 신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협상장에서 상대를 꺾는 무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장을 앞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협상이 막히면 쉽게 감정 싸움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를 알고 있으면 협상이 감정이 아니라 대화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의 기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협상이 막힐 때 대부분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상대가 왜 그 조건을 고집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내부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질문을 잘 던지면 협상의 판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 가격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왜요? 라고만 묻거나 바로 그럼 못하겠습니다. 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왜 이 조건이 꼭 필요하신지,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원가 때문인지, 리스크 때문인지, 내부 승인 때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지, 상대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함께 묻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순간 협상은 대결에서 탐색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건 친절하게 말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고 방어 모드에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협상은 그냥 된다 안 된다만 반복하다가 끝납니다. 반대로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상대도 체면을 지키면서 양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시작할 때 이런 문장을 자주 권합니다. 오늘은 누가 이기느냐를 정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납득 가능한 조건을 찾자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는 저도 내부 사정이 있고 상대도 내부 사정이 있을 테니 서로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이런 문장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협상장에서 정보를 숨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속일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면 협상은 길어지고 계약 이후에도 분쟁이 잦아집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으면 상대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거창한 인격 문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쌓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것,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것, 불리한 정보도 미리 알려주는 것, 변경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신뢰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협상의 구조를 열고 우호는 협상의 공간을 넓히며 신뢰는 협상을 반복 가능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협상을 감이 아니라 준비로 만드는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BATNA 바트나와 ZOPA 조파입니다. 이제 4부 준비된 협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협상이 말싸움이 아니라 준비 싸움이라는 게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데요. 실제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바트나와 조파입니다. 영어 약자라서 낯설 수 있는데 저는 아예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BATNA는 내 플랜 B입니다. ZOPA는 서로 합의 가능한 겹치는 구간입니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바트나부터 보겠습니다. 바트나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쉽게 말해 이 협상이 안 됐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트나가 있으면 협상장에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트나가 없으면 마음속으로는 이번에 꼭 성사시켜야 한다가 되기 때문에 점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주 개발을 맡기려는 고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업체가 3천만 원을 제시했고 B업체는 3,200만 원, C업체는 2,800만 원인데 납기는 조금 더 길다고 합시다. 이때 A업체와 협상하더라도 내가 B나 C라는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바트나입니다. 그래서 A업체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그 조건이면 저는 다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ZOPA, 조파입니다. 조파는 둘이 합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로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판매자가 속으로는 최소 9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매자는 최대 100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90에서 100 사이가 겹치죠. 그 겹치는 구간이 조파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판매자의 최소가 110이고 구매자의 최대가 100이면 겹치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인은 여기서 협상을 감정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럼 못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협상가의 사고는 다릅니다.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건 가격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뜻이지 조건을 바꾸면 합의 구간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납기를 늦추는 대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결제 조건을 조정해서 상대의 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범위를 나눠서 핵심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단계로 미루는지,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바꾸면 새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즉, 조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협상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 플랜 B, 즉 바트나부터 확보합니다. 그리고 협상 중에는 서로의 합의 가는 구간, 즉 조파가 어디인지 탐색합니다. 만약 조파가 없다면 가격만 붙잡지 말고 조건을 바꿔서 조파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성경 이야기 하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배경부터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은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불안과 혼란이 커졌고 그 결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공동체의 원칙이 무너진 심각한 위기였죠. 이때 모세는 단순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약속과 명예, 공동체의 미래 같은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근거로 중재합니다. 협상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상대가 지키고 싶은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그 기준 안에서 결정 가능한 범위를 다시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과 내가 준비한 대안을 기반으로 결정 가능한 범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협상 기술만큼 중요한 거래의 윤리, 즉 정직과 공정이 왜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의 윤리, 정직과 공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윤리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은 다르지 않나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트를 도덕 교훈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직과 공정은 장기적으로 신뢰 비용을 줄여서 돈이 됩니다. 탈무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히 알고 합의했을 때만 정당한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장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나 흠결이 있으면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숨기는 게 이익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그게 들통나는 순간 관계가 끝나고 내 평판이 무너지고 다시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판매자가 더 세니까 판매자가 더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탈무드에서는 구매자도 기만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살 의사가 없으면서 가격만 계속 물어보며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행동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즉, 공정함은 한쪽의 미덕이 아니라 거래 참여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영역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막는 규정도 언급됩니다. 여기서 숫자나 비율이 등장하면 왜 하필 그 숫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은 특정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필수제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정보나 힘의 차이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순간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실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을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먼저 원가가 실제로 올랐는지입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고객이 급하고 대안이 거의 없다는 걸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가 투명한지입니다. 근거를 설명하고 선택권을 주는지 아니면 숨기고 밀어붙이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단기 이익을 뽑고 있는지입니다. 한번 벌고 끝낼 거래인지 계속 가고 싶은 관계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함은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올랐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가가 이런 이유로 올라서 단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물량을 이렇게 맞추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선택지를 가진 협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긴급 납기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납기는 추가 인력이 들어가서 비용이 붙습니다. 일반 납기라면 기존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쪽이 더 필요하실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말하기가 신뢰를 지키는 실무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거래를 할 때마다 확인 비용이 커지고 계약서도 더 길어지고 분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신뢰를 실제로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 계약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계약은 종종 2가지 극단으로 오해됩니다. 한쪽에서는 계약을 쓰는 게 상대를 불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계약은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탈무드에는 증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일과 같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표현은 강하지만 의미는 실무적입니다. 상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달라지고 그 기억의 차이가 분쟁이 됩니다. 결국 관계가 깨지고 둘 다 손해를 보죠. 여기서 성경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배경부터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신부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우리 관습상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라헬과 결혼하려면 추가로 더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약과 연결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같은 말로 합의했다고 착각했지만 핵심 조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분쟁이 났다는 구조입니다.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구두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놓고 예외 조건과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저는 협상 직후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와 범위입니다. 무엇을 제공하는지,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무엇은 제외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총액인지 단가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일정입니다. 착수일과 중간 산출물 일정, 최종 납기일이 언제인지, 지연되면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또 대금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선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는지, 예를 들어 검수 통과 후 지급 같은 조건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와 인수 기준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완료라고 볼지, 테스트 항목은 무엇인지, 수정은 몇 회까지 포함인지 같은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은 변경입니다. 중간에 범위가 바뀌는 건 흔한데 그때 절차가 없으면 서로가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견적은 어떻게 내고 승인 후 언제 착수하는지 같은 절차를 적어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AES와 책임 범위, 비밀과 자료, 산출물 소유권, 분쟁 해결 방식, 그리고 담당자와 연락 창구까지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최소 세트입니다. 말로만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발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문장 형태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일은 언제이며 지연되면 며칠 안에 재협의한다. 범위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추가 비용은 변경 견적 승인 후 착수한다. 검수 기준은 무엇이며 미통과 시수정은 몇 회까지 포함한다. 이런 문장들이요. 이런 문장 한두 줄만 남겨도 나중에 기억이 엇갈려 생기는 싸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계약을 엄격하게 다룬다는 건 상대를 압박하는 뜻이 아니라 둘 다 안전해지는 길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교훈을 통해 부와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전문화입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는 방식은 결국 속도를 늦추고 품질을 흔들고 남는 것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전문성과 연결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남는 것이 생기고 그 남는 것이 교환과 시장을 만들면서 부가 축적됩니다. 이건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둘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하는 친절이 아니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관계는 친분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고 도움 요청은 약점이 아니라 속도를 올리는 기술이며 협력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과 리스크를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는 윈윈 협상입니다. 협상은 상대를 이기는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협상이 막힐 때는 결과로만 싸우지 말고 기준으로 옮기고 큰 요구를 한 번에 던지지 말고 단계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찾고 무엇보다 질문을 통해 상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플랜 B를 준비하고 합의 가능 구간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협상은 충분히 계산 가능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직과 계약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은 신뢰이고 신뢰는 정직과 공정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실제로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가 계약입니다. 계약은 불신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협상이나 계약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프레임으로 함께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